하윤 씨,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아니, 우리 얼마 전까지 결혼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혼집도 보러 다니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잖아요. 미안하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은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회사도 중요한 시기라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5세 사업가와 사랑에 빠진 28세 여성.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에 남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금요일이었어요.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저는 업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죠. 사실 이런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팀장님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거절할 걸 그랬어요.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즐겨가는 곳과는 거리가 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가면서도 이런 자리가 나랑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강민호를 만났어요. 건설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던 그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세련된 수트핏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죠. 저와 17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그의 모습에서 나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자리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알던 사업가들과는 달랐어. 돈 이야기나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대신 최근에 다녀온 미얀마 봉사활동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더라고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그의 눈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업적인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내내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봉사단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진지함이 가식처럼 보이지 않았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가 제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순간 망설였죠. 나이 차이도 크고 사회적 위치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보여준 그의 따뜻한 모습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결국 연락처를 주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어요. 그의 진중한 말투,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저를 끌어당겼나 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이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지만 저는 그때 그의 성숙함과 따뜻함에 반했었나 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주말 점심 약속 전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잠도 잘 안 오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느라 옷장 앞에서만 한참을 서 있었죠. 결국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아이보리 원피스를 골랐어요. 첫 식사 자리는 압구정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는데도요. 그의 시간 개념에도 믿음이 갔죠. 식사하면서 나눈 대화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자신이 후원하는 환경단체를 소개해주면서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갔어요. 만날 때마다 그의 배려심은 더욱 돋보였죠.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며칠 뒤에 티켓을 예매해서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공연 전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레스토랑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놓은 것도 감동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숙인 할머니를 보고 그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가 저에게 진지하게 연애를 제안했어요. 사실 나이 차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그의 진정성과 배려심은 저희 모든 걱정을 눌러버렸어요. 게다가 그는 나이 차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도 제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할까봐 데이트할 때도 제가 편한 장소와 시간을 우선으로 해주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으로 따뜻한 간식을 보내주거나 피곤할까봐 퇴근길에 조용히 데리러 와주기도 했죠.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나이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또래 남자들보다 그가 훨씬 더 성숙하고 믿음직스러웠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은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휴일이면 그와 함께 봉사활동에도 나갔어요. 그가 후원하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날이에요. 그날 그는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미술관으로 데이트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미술 교육에 기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한 그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어갔어요. 그의 넓은 이해심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은 제 인생의 좋은 나침반이 되어주었고, 반대로 제가 가진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은 그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주었거든요. 누구나 연애를 시작할 때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꾸준한 진심과 배려는 그런 불안함을 모두 지워주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잘 잤어. 라는 문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고 그와 함께라면 뭐든 가능할 것 같은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산책을 하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나눴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면에서 잘 맞았거든요. 특히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이 비슷했어요. 저는 그가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었죠. 그날 그는 제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잘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살고 싶다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결혼 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심하게 생각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결혼 후에도 제 커리어를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자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함께 해온 봉사활동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화제가 됐어요.
그는 제 부모님을 정중하게 뵙고 싶다고 했고 자신의 부모님도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죠. 저는 먼저 부모님께 강민호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하셨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중함,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견례 날짜를 정하기 전 우리는 서로의 가족 관계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혼 경험도 없고 이전 결혼 이력도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도 했죠. 상견례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어요. 봄날 좋은 주말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장소는 그가 추천한 한식당으로 정했는데 어르신들이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는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출근길에 매일 아침 그가 보내주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거나 산책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죠. 주말이면 결혼 후 살 집을 구경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결혼 후에 신혼집으로는 강남 쪽의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회사 다니기 편한 위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줬고 저는 그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죠. 인테리어나 가구 스타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잘 맞았어요. 우리는 신혼여행도 계획했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후원하는 학교들도 방문하고 현지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자고 했죠. 그때는 그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신혼여행조차도 의미 있는 일과 연결 짓는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통화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늙어갈 모습,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그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 보였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피곤함을 더 많이 느꼈지만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야근이 많았던 시기라 그냥 단순히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리가 늦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규칙적이었던 생리였는데 달력을 확인해 보니 벌써 2주나 지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고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먹던 김치찌개도 평소와 달리 너무 맵게 느껴졌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사려는데 손이 떨려서 카드도 제대로 못 꺼낼 정도였어요. 약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실까봐 다른 물건도 함께 샀죠. 마치 중학생 때 생리대를 살 때처럼 쑥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테스트기를 꺼내면서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설명서를 읽고 또 읽었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검사하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믿기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분명한 두 줄. 갑자기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두려움, 설렘, 걱정.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상견례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민호 씨가 좋아할까? 아니면 실망할까? 결혼 전에 임신이라니.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계속 배를 만지작거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가 또 눈물이 났다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왔다 갔다 했죠.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민호 씨를 닮을까?
나를 닮을까? 민호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랄까? 그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민호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물론 그동안 아이 얘기도 많이 했고, 그도 아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됐죠.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 예약을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검진을 받으러 갔죠. 의사 선생님은 임신 6주 차라고 하셨어요. 초음파 화면으로 콩알만 한 아기를 봤을 때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이제 정말 제가 엄마가 되는구나. 실감이 났죠.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민호 씨의 반응이 궁금해졌고 불안한 마음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우리의 결혼이 더 의미 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서 옆모습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점점 불러올 배를 상상하면서 슬며시 웃음이 나왔죠. 아직은 티도 나지 않는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 아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민호 씨는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봉사활동도 자주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분명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그린 미래에 아이가 조금 일찍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미호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에요.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동안 보여준 그의 따뜻한 모습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축복으로 여길 거라 믿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토요일 저녁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레스토랑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죠. 왠지 그곳이라면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정장 차림의 민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 중간에 민호 씨는 다음 주 상견례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더 뛰기 시작했죠. 지금이 말할 적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제 배 속의 아이도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고 이미 6주가 지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인데 조금 일찍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민호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민호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기다렸죠. 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조금 더 용기가 났어요. 임신했어요.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의 표정 변화를 살피면서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실감했죠. 식당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민호 씨도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길 바랐죠. 그동안 봉사활동에서 아이들을 대하던 그 따뜻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분명 기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6주 정도 됐대요. 아직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기다렸던 시간들, 아기를 처음 본 순간의 감동,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될 거라는 설렘까지 모든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죠. 민호 씨가 늘 아이들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도 곧 결혼할 거니까 조금 일찍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분명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곧 기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민호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봉사활동도 함께 다니면서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그 따뜻한 미소는 없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순간 식당의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따뜻함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못했어요. 우리 곧 결혼할 건데 조금 일찍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곧 그가 할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요. 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제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그가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얼굴로 앉더니 곧바로 말을 꺼냈어요. 하윤 씨,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상견례 준비를 물어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머리가 멍했어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은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회사도 중요한 시기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이 이어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갑게 박혀왔죠. 제 귀에서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책임은 지겠어요. 매달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조건을 제시하듯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요. 그동안에 우리는 뭐였을까요? 모든 게 연기였나요? 아니, 우리 얼마 전까지 결혼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혼집도 보러 다니고 상견례 날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른 미혼모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양육비로도. 미혼모라는 말에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 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미혼모가 된다는 거죠. 하윤 씨도 이제 곧 30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투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는 마치 일상적인 거래를 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송금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도 작성하면 좋겠어요. 계약서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아기가 이렇게 계약서로 정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민호 씨, 우리 얼마 전까지 아이 교육 얘기하면서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기로.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런 건 다 이상적인 얘기였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200만 원이면 아이 키우기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거래를 흥정하듯 말하는 그를 보며 지난 6개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도, 그 진심 어린 것 같았던 봉사활동도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윤 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을 테니까요. 마지막 경고하듯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러 오실 때 통장 사본도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식당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악몽일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처럼 잘 잤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을 거고 이 모든 게 꿈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해서 미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처음엔 긴 글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추억,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이제 우리 아기가 될 작은 생명에 대해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어요.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미호 씨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민호 씨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비서가 막아섰죠. 민호 씨는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저는 로비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직원들이 제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깨달았죠. 화장도 안 하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마치 거리의 불황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전화벨이 울리다가 끊기기를 반복했죠. 가끔은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차단당한 걸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메일도 보냈고 회사 대표 번호로도 전화해봤어요. 심지어 그가 자주 가던 식당이나 카페에도 찾아갔죠.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 씨의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민호 씨를 찾아다니지 말라고, 스토커로 고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미쳐 있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다 갈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망가진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찾아가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우리가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냐고.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또다시 울었어요. 이번엔 제 자신이 한심해서, 제가 미워서 우는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어떻게 그의 거짓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집에만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죠. 회사에는 계속 병가를 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잠만 잤어요. 잠들면 이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득 배 속 아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밥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서 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다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제야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흐느끼기만 했죠. 언니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어요. 언니, 나 어떡하지? 겨우 이 말을 내뱉고 나니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민호 씨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얼마나 미친 듯이 매달렸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하지만 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한마디의 질책도 비난도 없이요. 미안해. 언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늘 똑똑하다고 철저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망치다니. 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지금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하겠다고.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모든 걸 같이 해결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언니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잠이 들 때까지 마치 어렸을 때처럼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든든한 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도착한다고. 그리고 좋은 변호사도 수소문해뒀다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도 했어요. 배 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 몸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제게 힘이 되는 말들을 보내줬어요. 절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속인 놈이 나쁜 놈인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을 거라고. 저녁이 되자 언니의 남편, 즉 제 형부도 연락이 왔어요. 형부가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부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밤이 되니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언니는 부모님께는 자기가 잘 설명드리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잠들기 전 언니가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내일이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도 이렇게 좋은 이모와 이모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내일이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언니를 마중 나갔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동안 혼자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는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했어요. 언니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나 봐요. 언니는 먼저 제 상태부터 걱정했어요. 제가 많이 말랐다면서 당장 식사부터 하자고 했어요. 공항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언니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어요. 형부가 소개해준 한국의 변호사와도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언니는 제게 모든 걸 자세히 물어봤어요. 임신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민호 씨와 나눴던 모든 대화들,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저는 민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았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증거들, 함께 신혼집을 알아보던 사진들, 그리고 상견례 약속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보였어요. 변호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것 같았어요. 특히 민호 씨 같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희망적인 말도 해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씨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언니가 제게 말해줬어요. 사실 형부가 이 민호 씨의 과거를 조사해봤다고. 그리고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도망치듯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변호사는 우선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호 씨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거라고. 그래야 그의 진면목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했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언니가 옆에서 잠든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도 느꼈어요. 마치 어릴 때처럼.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형부가 보내준 조사 자료를 보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있었죠. 먼저 그의 회사 관련 자료를 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번창하는 중견 건설회사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어. 대부분의 공사 실적이 페이퍼 작업에 불과했고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들이 했더라고요. 회사는 그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 통로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봉사단체와 기부재단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감동했던 그 모든 활동들이 전부 가짜였어요. 미얀마에 학교를 지었다던 것도,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던 것도 모든 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죠. 사진들도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현지 봉사단체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다른 단체의 활동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낸 거였죠. 제가 그토록 감동했던 그 눈빛, 그 진심 어린 것 같았던 이야기들,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호 씨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과 더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죠. 그것도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났다고 해요. 한 명은 대구에 사는 27살의 패션 디자이너였고 다른 한 명은 부산의 29살 유치원 교사였어요. 세 곳의 도시를 오가며 완벽하게 삼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더 무서운 건 패턴이 모두 같았다는 거예요. 업계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고 봉사활동과 기부 이야기로 호감을 사고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가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임신하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마치 정해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요. 기부금도 전부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자신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죠. 직원들 명의로 된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세탁하고 그걸 다시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고 해요. 심지어 그가 보여주었던 호화로운 생활도 대부분 가짜였어요. 명품 시계, 고급 차, 강남의 아파트, 모두 리스나 렌트였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게 만든 허상이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어서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꾼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본 건 전부 완벽하게 준비된 쇼였던 거예요.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그가 우리 모두에게 했던 말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 심지어 프러포즈 방식도 비슷했대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도망가듯 사라졌는지, 왜 그렇게 매정하게 돌변했는지.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이런 수법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부끄러워서 또는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같은 수법을 써올 수 있었던 거죠. 밤새 자료를 보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 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부의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민호 씨의 부모님이 그를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원정 출산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 그의 부모님은 미국 LA로 건너갔대요.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세가 불안했고 군대 문제도 있어서 많은 부유층들이 원정 출산을 선택했다고 해요. 민호 씨의 부모님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민호 씨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한국에서 자랐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았고 지금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어요. 미국 시민권. 그가 왜 그렇게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녔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LA에 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여러 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서 재산을 숨겨놓은 거였어요. 한국의 채권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찾지 못하게요. 그의 부모님도 여전히 LA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 그도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던 말도,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현지 조사 결과였어요. LA에서도 한인 여성들에게 피해를 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0년도 더 된 일들이었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형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라는 건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에서 빠져나가려 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대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보다 처벌 수위도 훨씬 높고 구속 가능성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형부의 말로는 미국에서는 재산 은닉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한대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해요. 그의 회사 자금 세탁 문제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미국 시민권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그걸로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2중, 3중의 속임수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가 가진 미국 시민권이 오히려 그를 올가맬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거예요. 형부는 이미 미국 현지 법률사무소와도 접촉했다고 해요.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어느 쪽으로 도망가더라도 잡을 수 있게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분명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소송 준비와 함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해요. 그가 군대를 피하려고 받은 시민권이 이제는 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게요. 그의 부모님이 그를 위해 선택한 길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용기를 주었죠. 처음에 부모님은 말씀을 못 하시고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한숨만 깊이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려준 것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저와 아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언니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서 출산하는 게 좋겠다고. 형부가 법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아이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 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바로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본인도 미국에 가서 저를 돌봐주시겠다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제 곁에 있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후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 언니, 그리고 어머니. LA로 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한 선택이었죠. 형부의 도움으로 이미 현지 법률사무소와 연락도 닿은 상태였고 양육비 청구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LA에는 언니 부부가 주택이 있었어요. 조용한 동네에 있는 2층 집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2층에 있는 제 방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께서 든든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은 술술 잘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가셨고 제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피셨죠. 언니는 출근 전에 항상 제 방에 들러 상태를 체크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동네 공원을 거닐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기도 했죠. 형부는 매주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법적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민호 씨의 재산 상황도 계속 추적하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락도 시도하고 있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도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숨만 쉬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시면서 웃음 짓곤 하셨죠. 곧 손주를 안아보실 생각에 설레시는 것 같았어요. 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죠. 병원비가 비싸서 걱정했는데 형부가 보험 처리를 다 해주었어요. 주말이면 언니 부부와 함께 출산용품을 사러 다녔어요. LA의 큰 마트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기 침대부터 옷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가끔은 울컥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LA의 생활에도 적응되어 갔어요. 가끔 민호 씨 생각이 날 때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곧 태어날 아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더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애 도착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형부가 준비해둔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우선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법원 명령을 받았죠. 민호 씨가 거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됐어요. 형부의 말대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이 큰 도움이 됐죠. 특히 LA에서의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의 숨겨둔 재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민호 씨는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미국 법원이 친자 확인 검사를 명령하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나 봐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양성이었죠. 이제 그는 법적으로도 아이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민호 씨의 모든 재산이 들춰졌어요. 한국의 건설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지만 LA에 숨겨둔 재산이 엄청났거든요. 여러 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비자금까지 모든 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죠.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어요. 대구의 패션 디자이너와 부산의 유치원 교사도 용기를 내서 법정에 섰거든요. LA에서의 피해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법원은 민호 씨의 재산 규모와 소득을 모두 고려해서 양육비를 산정했어요.
결국 매년 3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법원이 그의 LA 소재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시 여권 압수와 운전면허 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한 거죠.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처음으로 양육비가 입금됐어요. 그동안의 출산 비용과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죠. 형부는 이 돈을 신탁 계좌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검찰에서도 민호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기 혐의와 함께 불법 자금 세탁 혐의도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민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했어요. 순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하고 순진한 제가 아니에요. 이제 곧 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제 권리를 지켜낸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살 좋은 어느 봄날 LA의 한 공원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한국에서 아버지도 오시고 조카들도 왔죠.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잠시만 미국에 머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삶이 더 편해졌죠. 어머니도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은퇴 후 이곳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언니 부부의 도움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했어요. 한국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일이죠. 제가 전에 하던 마케팅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일도 재미있고 수입도 괜찮아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언니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서인지 영어도 자연스럽게 하고 한국어도 잘해요. 주말이면 한글학교도 다니고 한인교회에서 선생님도 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의 문화도 잘 배우고 있죠. 가끔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언젠가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요. LA에서의 새로운 삶은 생각신 행복해요.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 선선한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강해졌고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으니까요. 비록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이지만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금의 저는 진정으로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는 진정한 우리가 되었어요. 언니,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의 아픔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는 것 어떨까요? 여러분의 응원과 위로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행운과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함께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